본인이 1988년 안기부에 의해 끌려가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관련 주장들을 쭉 살펴보면 미묘하게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여의도 어디 호텔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을지로 어디 호텔이라고 합니다. 정청래의 이런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마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거짓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물며 1988년 9월이면 87 체제 이후로 소위 민주화라는 게 이미 이루어진 시기 아닙니까? 그간 운동권의 미화된 과거와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해온 제 글과 영상을 꾸준히 접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초에 운동권들은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폭행과 고문 등 공안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검증해보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인 경우가 많고 이게 교묘하게 사실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불임사건입니다. 불임사건 변호에 나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 피고인들에게 고문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정작 재판 도중 피고인 측은 신체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문을 당했다면 신체 검증 신청을 해서 재판 중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고문을 증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검증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고문을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했습니다. 한편 사건 담당 검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고문과 폭행 같은 건 절대 있을 수 없었다고 최근까지도 단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공안검사들이 피의자들에게 손을 대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주장을 하는 지식인 계층을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사범이 오면 식사처럼 대접을 했다고 하죠.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하물며 입증 책임이 있는 고문을 주장하는 쪽이 그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불임사건 당시 고문과 폭행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천만 영화가 이 대중적 오해를 완성시켰죠. 애초에 불임사건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려는 평범한 대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며 빨갱이 몰이를 당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짜져 있죠. 이들 중 훗날 북한의 미립부고라고 간첩행위를 하고 방화 테러 등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정리하면 정청래 포함 수많은 운동권 출신들이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작 운동권 학생들이 그런 극단주의적, 폭력적 문화를 향유하긴 했습니다.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납치해서 경찰 프락치라고 확신하고서는 폭행하고 고문한 사건들이 있죠. 이런 짓을 술 먹고 시시덕거리며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민주화와는 아무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살인을 포함해 온갖 엽기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들에게 정작 대한민국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사실, 그간 여러 컨텐츠를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게 낮은 형량을 부여했고 가석방이나 특사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과거의 범죄 행위를 오늘날 민주화 영웅담처럼 팔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정청래 역시 같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1988년 정청래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정청래는 1988년 서총련 조통특위 동부지구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총련은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간부였던 정청래는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복사해서 배포하다가 1988년 9월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즉, 대학가에 김일성 사상을 전파하고 선동하다가 잡힌 겁니다. 정청래가 안기부로부터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시점과 일치하는데요. 정작 그는 1988년 12월 시국 공안사범 3연민 복권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 취하됐습니다. 정청래에 따르면 안기부가 본인을 미행하고 납치해서 고문까지 했다는데 정작 정권이 그를 사면시켜주고 공소를 취소해줬다는 것 역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렇게 풀려난 정청래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제폭탄을 가지고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테러를 저지릅니다. 1989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청래 포함 6명의 서청년 회원들이 반미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습격한 겁니다. 그들은 사과탄과 화염병 그리고 사제폭탄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당시 대사관저에는 주한미국 대사의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이 출동하자 정청래와 그 동료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폭탄을 던지며 전투를 치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벌이는 짓과 다를 바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정청래와 그 동료들은 연행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습니다. 정청래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지만 김영삼 전부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해줍니다. 정청래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1992년 서울 마포구에서 학원을 시작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어를 가르쳤죠. 종북 반미 활동을 해온 사람이요.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며 민주화 투사를 자처하며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그는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 이재명 순으로 당시 좌파 진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며 정치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무려 4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무려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정청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데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국회에서 벌인 총극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법사위 직원들 한 분 나오세요. 곽기택 의원이 계속 쟤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주진우 의원 조용히 하세요. 주진우 의원이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권력을 남용하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정청래의 최근 행보를 보며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그가 자신의 과거 반국강의와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민주화 활동으로 미화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이를 근거로 의스대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잠깐. 네. 서울구치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방이 독방인데 1, 2, 3 독방은 1.04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정청래는 본인이 감옥에 다녀온 게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스댑니다. 법무부 차관 보고 감옥 가봤냐고 윽박지르죠. 자기는 가봤다면서요. 애초에 법무부 차관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하긴 국회의 사법 업무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이 무려 폭탄 테러범 출신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로 보이긴 합니다. 동맹국 미국에 대한 테러 범죄 행위로 인해 비자가 안 나와서 방미도 못하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심지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 이런 정청래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라는 역사적인 자리에 주연으로 참여해 근거 없는 과거 이야기를 하며 감성 파괴를 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범죄 경력이 훈장이 되고 그걸 자랑스럽게 떠들며 의스대는 집단이 있죠. 조폭입니다. 그들은 이런 범죄 경력을 두고 별을 달았다며 영웅담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또 하나의 집단, 바로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북한의 사이비 이데올로기에 빠져 또 철없던 시절의 치기로 터무니없는 범죄들을 저질렀던 그들의 20대 시절. 그 시절 운동권 문화와 시대상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범죄 경력이 마치 영웅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팔고 다니면서 이를 통해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0대 시절 철없는 또래 사이에서 떠받들어지던 그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그 근거 없는 과거의 영광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고 근거 없는 권력을 휘두릅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다른 586 정치인 여러분, 제발 철 좀 듭시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이자 최악의 적폐 집단이 된 당신들이 여전히 20대 때 화염병 던지던 시절의 그 비뚤어진 낭만에 취해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으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 거짓된 신화를 깨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원지였습니다. 야당에서는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등 정가 3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총리는 반미 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 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 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4가지 전과가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상이라고 붙인 건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덧붙여 전과 5범 아니냐. 김민수 총리 후보자 전과 4범은 비교적 잘 알려진 얘기긴 한데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광훈식 비서실장도 전과 3범이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다라고 일관했는데, 글쎄요, 김진욱 대변인 평가는 어떠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과도한 헐뜯기 그리고 악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 시절에는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험담하고 헐뜯기에 열중하시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여당 카를로타 가이드 영상 한번 출발해 봅시다. 일단 제 세팅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크리티컬 확률을 2줄을 더 띄울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70을 맞출 거예요. 근데 파밍이 너무 빡세요. 여기에 크리티컬 1개가 필요하고요. 안 떴죠. 갈아엎어야 돼요. 요거는 끝난 것 같아요.
여기에 크리 한 줄 붙여야 돼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쓸까 합니다. 크크 붙어 있거든 둘 다. 자, 아직 크리티컬 두 줄을 못 띄웠고 여기에 붙어 있는 노드를 두 줄을 아직 못 찍었기 때문에 좀 낮고, 공효는 10%면은 충분해요. 아까 굴려보니까 살짝 이제 턱걸이로 차더라고. 저 10% 이상을 챙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 무기 뽑았고, 이거 신규 세트거든요. 신규 세트가 9세트랑 포텐셜 많이 차이 납니다. 일단 스킬 찍는 순서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1순위고, 그 다음에 공명 해로가 2순위고, 기본 공격이랑 변주 스킬이 나머지 3순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적게 찍어도 되고 좀 여유 있으면 좀 더 찍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사이클대로 하면은 요거 진짜 칠 일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위에 건 다 찍으셔야 되고요. 명함입니다. 자, 먼저 일반 공격. 다시 한 번 더. 가소성 결정체. 일반 공격을 일단 치는데 가소성 결정체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되게 쉽습니다. 캐릭터 왼쪽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총 6개까지 스택을 중첩할 수 있게 되고, 썼다가 버렸다가 썼다가 버렸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공격 계속 치게 되면은 3개를 버렸다가 3개를 썼다가 그걸 반복을 하고 있죠.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공격 2단을 발동하게 되었을 때 3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 강공격을 발동했을 때 3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중공격, 변주 스킬, 공명 스킬, 회피 성공, 이 모든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가소성 결정체를 획득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획득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가소성 결정체가 없을 때는 일반 공격이 권총이야. 가속성 결정체가 하나라도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런 식으로 장총으로 변경이 돼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노려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실제 딜 사이클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조상 일반 공격을 치기만 해도 2단 때 3개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결정체가 있을 때에 장총을 꺼내는 모션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강공격도 보여드릴게요. 3개를 얻죠. 여튼 하나라도 있게 되면은 일반 공격은 장총으로 변경이 됩니다. 6개 쌓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들이 밑에 보이시는 이 스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텝 보러 갈게요. 가소성 결정체를 쌓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민 스택이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막자 효과를 획득합니다. 이 아래에 보이시는 이 스택을 둘 다 채우게 되면은 영민 스택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봤던 가속성 결정체를 소모를 해야 돼요. 소모할 때마다 영민 스택이 쌓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민 스택은 최대 120까지 쌓을 수 있게 되고, 한쪽 60, 오른쪽 60 해가지고 이 영민 스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명해방, 화려한 총의 춤 상태에서는 영민을 획득할 수 없게 되고, 변주 스킬, 겨울의 음료를 발동하게 되었을 때 영민을 획득한답니다. 한마디로 변주로 튀어나왔을 때 30을 채워준대요. 그 다음에 공명 스킬, 눈부시는 현란함을 발동하게 되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가소성 결정체를 최소한 1개를 소모해가지고 그 소모할 때마다 영민을 10 정도 회복합니다. 일단 공명 스킬 모션부터 보고 갈게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모션이 필요하거든요. 공명 스킬 모션은 2개입니다. 1번, 2번.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중에 떴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 쌓고 공중에 떠볼게요. 60 차죠. 그래서 이 스킬 2번째 게 보유하고 있던 가소성 결정체를 모두 소모해가지고 영민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음, 일반 공격 필수의 수단 발동 시에 가속성 결정체를 1개 소모할 때마다 영민을 또 회복한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일반 공격을 쳐가지고 결정체를 소모를 하든 이 스킬 2번째 걸로 소모를 하든 여튼 결정체를 소모하게 되면은 영민을 1개당 10 정도 채워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공격은 뭐냐면요, 그 장총으로 쏘는 일반 공격 있죠. 소모할 때 일반 공격,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해피 반격 발동 시에는 가속성 결정체를 1개를 소모해서 영민을 회복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영민 스택을 획득하고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데, 가득 채우게 되면은 이 2가지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명 해방이 총 3가지 공격이 있거든요. 이 모든 3가지 공격의 피해 배율을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전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영민 스택을 가득 채우고 제막자 효과를 획득한 다음에 궁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피해 비율이 증가한 상태로 딜링이 들어가니까 이 80%면은 거의 뭐 2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다른 캐릭터로 전환을 하거나 화려한 춤의 총 상태가 종료되면은 이 제막자 효과가 종료된답니다. 80% 피해 비율. 그래서 중간에 퇴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막자 효과를 터뜨리고 난 이후부터는 퀵스왑을 하면 안 돼요. 퀵스왑을 하는 캐릭이긴 하거든. 근데 주력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 예열 과정을 위해서 퀵스왑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력기 딜링이 들어갈 때는 퀵스왑을 중단해야 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에 하나 더, 이 영민 스택이 가득 차게 되면은 좌클릭 홀드를 눌러가지고 특수한 강공격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2초마다 도색 결정체라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영민이 가득 차 있을 때 일반 공격을 길게 누르면은 모두 소모를 해서 마지막 길이라는 강공격이 발동이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6개 채우고 이러면 가득 차죠. 좌클릭 홀드 눌러 보겠습니다. 왜 이게 나갔냐면은 일반 공격에 보면은 똑같이 영민이 가득 차 있을 때 제한 전략이라는 강공격이 나가는 설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설명하다가 이 22초 내부 쿨을 가진 도색 결정체를 한번 써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간 거야. 이거는 제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영민 스택을 가득 채우고 강공격을 쓰게 되면은 이 제한 전략이 나가거나 마지막 길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쿨이 돌아왔다면은 마지막 길이 우선적으로 나가고, 내부 쿨이라면은 좀 더 약한 제한 전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됐을 거니까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길. 내 매력에 빠질 거야. 여튼 마지막 길이 나가든 제한 전략이 나가든 둘 다 적에게 이제 은결 피해를 입히고 나면은 공명 스킬의 쿨타임을 감소시켜 줍니다. 자, 공명 스킬 이것도 아까 보신 내용입니다. 한 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역시 두 번째 때는 보유하고 있던 결정체를 모두 소모해가지고 영민 스택을 채워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CC기가 하나 있어요. 요 CC기 때문에 이 스킬 두 번째 거랑 평소에 운영했을 때 좀 더 이제 적에게 맞는 상황을 줄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첫 번째 이 스킬을 적에게 명중했을 때 대상은 잠깐 멈춥니다. 1.5초 동안. 조용. 멈췄죠. 이 상태에서는 적의 공격을 안 받아요. 첫 번째 거는 적을 묶어두고 1.5초 동안, 두 번째 거는 보유하고 있던 결정체를 모두 소모하면서 영민 스택으로 치환한다.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공명 해방. 일단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명중된 적에게 해리 효과를 부여하게 되고 화려한 총의 춤 상태로 진입을 한답니다. 1차적으로 스킬 피해를 먼저 가하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 화려한 총의 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오로지 좌클릭 눌러가지고 그 장총을 한 발씩 쏘는 모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총 4번 쏠 수 있는데 4번을 다 쏘게 되면은 거울 조각이 4 정도 쌓이게 되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모션이 한 번 더 나가요. 그래서 발동했을 때 스킬 피해 그 4발을 쌓아야 되는 죽음의 징조 피해 4번, 그냥 마지막에 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죽음 피해, 요렇게 나눠져 가지고 궁극기가 들어갑니다. 자, 궁 바로 눌러 볼게요. 승리는 내 거야. 궁극기 한번, 그 다음에 4방 쏩니다. 4방 쏘고 스택이 다 쌓이면은 마지막에는 몬텔리에 궁극기 한 번 더. 요게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이제 이 친구가 넣는 딜링의 절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궁극기의 죽음의 징조 사격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세계는 내 손 안에. 왼쪽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파도의 도래. 저게 주력기고 죽음의 징조를 쏘고 있는 동안 패링도 가능해요. 패링 판정이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해리. 카를로타가 해리 효과를 보유한 목표를 공격하게 되면은 목표의 방어력을 18% 무시한답니다. 기본적으로 방어력 무시를 하는 캐릭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이 해리 효과가 위에 보면 이제 궁을 쓸 때는 무조건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시작할 때 해리 효과를 부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변조 스킬, 공명 스킬, 공명 해방, 강공격이 명중된 적에게는 해리 효과를 또 부여할 수 있대요. 근데 이 강공격은 마지막 길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공명 해로에 있던 마지막 길 있죠. 요거. 요 개수. 요거 얘기하는 거고, 죽음의 징조는 사격 4번 하는 거, 궁 쓰고 쏘는 거. 그다음 눈부시는 현란함은 공명 스킬에 있던 위로 올라가는 모션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의 음률은 변조 스킬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사이클 넣었을 때 모든 공격에 그냥 방어력 무시를 할 수 있게끔 해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이클이 떨어집니다. 방무가 안 들어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 공중 공격으로 피해를 입히기 전에는 피해와 공격에 면역이 된대요. 그 올라가는 이 스킬. 그리고 월드에서는 활공 스태미나 소모를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특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반주 스킬이랑 변주 스킬, 단순하게 개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노드에는 크리티컬 여기 왼쪽에 4%, 오른쪽에 4%, 총 8%고 공격력은 두 개 합치면 6%, 6%니까는 12%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명 해방을 쓸 때쯤 되면은 그 공명 회로에 있던 강공격 있잖아, 마지막 길, 요거를 먼저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여기 피해 배율이 달려 있으니까 데미지 차이가 뭐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반드시 공명 해방을 쓰기 전에는 마지막 길을 써야 돼. 이걸 쓰는 방법이 영민 스택을 120 풀로 채워가지고 22초마다 내부쿨 가진 강공격을 써서 마지막 길을 쓰는 거였었죠. 그래서 영민 스택을 채우는 사이클을 짜야 돼요. 근데 영민 스택을 채우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가소성 결정체를 총 몇 개야? 한 개당 10이니까 12개가 필요해. 사이클을 짰을 때 가소성 결정체를 한 사이클에 12개를 획득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또 그리고 그거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주 스킬 우리가 쓸 거니까는 변주 스킬의 3개잖아. 강공격의 3개 얻을 수 있어.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소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소모를 하는 방법은 그냥 평타를 치거나 이 스킬 두 번째 걸로 소모를 하거나, 제가 좀 써보니까는 평타를 쳐가지고 소모를 해도 돼. 그렇게 해서 영민 스택으로 바꿔 먹어도 되는데 이 평타 치고 있는 과정 자체가 너무 딜로 쓰거든. 그래서 요걸로 소모를 합니다. 이 스킬 두 번째 걸로. 한 사이클에 이 스킬을 2번 편성해도 돼요. 근데 물론 이거 1돌 뚫으면은 그 조금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니까는 2번 안 눌러도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명정 기준에서는 저는 이걸 2번 써가지고 소모하는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어요. 조금 사이클이 긴 느낌이 있거든. 아마 이거는 제가 가이드 올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최적화해보고 더 빠르고 그 포텐을 잘 뽑을 수 있는 사이클을 연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이 절지랑 파수인 속도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 사이클 얘기 드릴 건데 이 스킬을 쓰고 강공격을 쓰고 이 스킬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몇 스택이죠? 바로 6스택이야. 왜냐면 3스택 3스택 가소성 결정체를 6스택 소모해가지고 바로 영민을 60 채워줍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킥삽 안 했을 때 얘들 할 거 다 하고 돌아오고 나서 재등장했을 때 이 스킬을 한 번 더 쓸 건데, 그래서 그때는 변주로 튀어나올 거니까 3개 먹고 이 스킬 쓰고 이 스킬 쓰면은 깔끔하게 6개가 또 소모되면서 120이 채워져요. 그럼 바로 강공격을 이어서 해가지고 마지막 길 요거를 쓴 다음에 팅 하는 소리 듣고 궁극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하냐? 좌클릭만 갈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어디? 저항해봐. 은하의 조율. 함께 들어가시죠. 새로운 영감. 색다르게 사는 이걸로 됐다지. 날 알아보니까 내 매력에 빠질 거야. 영광의 축배를. 새로운 파도의 도래. 계약의 종결. 인력. 굴복하지 않아. 함께 들어가시죠. 그림의 의미. 색다르게 사는 이걸로 됐다지. 나한텐 다 보여. 날 알아보겠어?
내 약속. 날 알아봤어? 은하의 조율. 함께 들어가시죠. 새로운 영감. 색다른 인사는 이걸로 되시지. 내 매력에 빠질 거야. 영광의 축배를. 일단 전용 무기 크리티컬 피해를 72%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공격력도 올려주고 변조 스킬 혹은 공명 해방을 발동하게 되면은 이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가 48% 증가한대요. 아까 스킬 설명할 때 조금 설명 안 했던 내용인데 이 공명 스킬이랑 공명 회로랑 공명 해방이 주력기잖아. 전부 다 공명 스킬 피해 판정이야. 전용 무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발동하는 조건 자체가 다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구조죠. 변주 또는 해방 발동시니까. 자, 그러면 이 무기가 없으면 어떤 무기를 껴야 되냐? 이 순위는 무조건 상시 권총입니다. 크리티컬 올려주고 공명효를 챙겨준 다음에 반조 스킬 발동 후 등장 캐릭터의 공격력이 10%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표로 보게 되면은 0.859 전용 무기랑 대략적으로 14% 차이 나네요.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이게 2순위고 3순위는 이제 그 다음부터 차이가 많이 나. 전용 무기랑 거의 22% 차이 나죠. 내전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패스 무기 요거 잘 받아가요. 구조가 일단 공격력 올려주고 10이랑 강공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가 7%씩 3중첩이죠. 전부 다 5중첩 했을 때. 그 다음에 로맨스고 불멸이에요. 불멸을 보게 되면은 변조 스킬 발동 시에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 올려주고요. 작별의 로맨스죠. 요거 풀제랑 박았을 때 올려주는 수치가 이상 효과가 있는 몬스터 피해 필 시 공격력이 8% 증가한답니다. 그걸 다 받으면은 위치가 저래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무기들은 그냥 도찐 개찐입니다. 없으면은 나머지 무기는 대충 그냥 아무거나 끼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상시 권총을 노리세요. 욕심 조금 나면은 결제 조금만 해도 무기 픽업이 100%여가지고 뽑기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본인이 이제 가금을 할 수 있는데 가차를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용 무기 투자하는 것보다 절지를 먼저 들고 오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사실상 이 친구는 전용 무기가 이게 아니라 절지가 전용 무기예요. 이게 피해량 아니거든요. 부스트입니다. 부스트. 또 다른 옵션이어가지고 공연산으로 들어가는 버프죠. 은결 피해를 20% 부스트하고요. 공명 스킬 피해도 25% 부스트합니다. 근데 절지를 썼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절지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 사이클 이점 있죠. 그 사이클 이점이랑 협동 공격이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무보다는 절지를 우선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트 옵션은 무조건 신규 에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냉철한 결단이라는 세트 옵션입니다. 4세트 보시게 되면은 피해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친구가 넣는 주력기의 거의 100%는 전부 다 공명 스킬이거든. 요거 두 개만 좀 빠지는 거라 거의 뭐 90% 이상이 공명 스킬 피해잖아. 근데 이거 보면은 공명 스킬 피해랑 은결 피해 해가지고 총 몇 %야? 36에 22.5란 말이야. 58.5%야. 게다가 위에 12%를 더하게 되면은 야 어마무시하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4코스트 에코가 버프를 또 줘요. 메인 슬롯에 해당 에코를 장착 시 은결 피해 보너스가 12% 증가하고 공명 스킬 피해 보너스도 12% 증가한대요. 24% 합치면은 94.5%네. 그래서 무조건 일로 옵니다. 원래 이전에 있던 야밤의 서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다 합쳐도. 그리고 일단 에코 쓰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 시간을 좀 먹어. 그래서 무조건 냉철한 결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는 계산을 해보긴 했거든요. 이 냉철한 결단을 1이라 봤을 때 야밤의 설이랑 잔향이 15% 차이 나요. 자, 웃긴 게 야밤의 서리보다 잔향이 더 높아. 잔향이 공격력 버프가 되게 괜찮거든. 그 기준은 냉철은 이성무장을 4코스트로 꼈을 때, 잔향은 조립식 로봇을 4코스트로 꼈을 때고, 야밤 같은 경우에는 반디를 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냉철한 결단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코스트 순서를 4코스트, 3코스트, 3코스트, 1코스트, 1코스트를 가세요. 어차피 냉철한 결단 갈 때 4코스트를 두 개를 낄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캐릭터 보면은 44111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크리티컬 확률을 끼세요. 크리티컬 피해를 끼게 되면은 크학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캐릭입니다. 저 지금 크학이거든요. 근데 부옵션 작업 조금 잘 안 됐다고 크학이 저 모양이야. 꼴랑 지금 2개가 크학이 없는데 3개 있단 말이야. 근데 저 모양이라고. 무조건 크학을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은결, 공격력. 대신에 3코스트 1개 정도는 공격력을 껴도 됩니다. 피해량 공급이 되게 많아가지고 공격력 하나까지는 큰 차이 없이 활용 가능해요. 보옵션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크리랑 크리 피해입니다. 최대한 크크가 둘 다 붙어있는 것을 파밍할 때까지 열심히 뛰세요. 물론 최대한 최고호흡이 뜨면 좋겠지만 최저호흡이 떠도 일단 써야 돼요. 그 다음 2순위가 0%랑 스킬 피해량. 카를로타가 해리 효과를 보유한 목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줘요. 12.5%. 그래서 크악 땡겨주는 돌파입니다. 게다가 공명 스킬 눈부시는 현란함을 발동해서 이 넘쳐나는 불빛 상태의 목표에게 명중하게 되면은 영민을 추가로 회복한대요. 뭐 결정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영민을 바로 더 채워주는 거야. 오늘의 가이드는 명조라는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쌈뽕바리한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 명조가 세상에 출시된 지도 언 1년, 이제는 진상 할배들만 득식을거리는 유사 경로당이 다 되어버린 것인데, 더 고이고 고여 고려장 당해버리기 전에 주인장이 1년간 띵조에서 야가다를 뛰며 배웠던 노하우들을 우리 띵아가들에게 빠르게 전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 그러니 우리 아세이들, 그리고 오픈유비라는 기괴한 칭호를 달고 있는 중장년들은 잠시만 이 영상에 집중을 쪼아려보자.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 일단 내가 띵조를 들어왔는데 연강 레벨이 60 이하다. 그럼 지금 당장 딴짓거리는 집어치우고 연강 레벨 60까지 개처럼 달려가야 한다. 왜와이, 그것은 캐릭터 육성이 완성되고 플레이트라는 재화의 효율이 화성까지 떡상하는 시점이 딱 연강 60이기 때문인데, 그 전까지는 분유를 온더락 한 사발이로 즐기는 신생아 상태인 것이므로 다른 것보다 연강 레벨 60을 찍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연강 레벨은 어떻게 빠르게 60을 찍을 수 있냐? 솔론이 준비한 총 6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는 옆집 뽀삐가 똥 싸다가 쪼아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므로 빠르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보자. 첫 번째, 방랑자 일지는 저랩 단계에서는 짜바리만 주지만 7단계부터 연각 경험치를 오지게 많이 우겨 넣어준다. 그러므로 내가 방랑자 일지를 유기한 방포자라면 당장 저 일지부터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지혜를 발휘하자. 그리고 이 플레이트라는 옆집 게임 피로도 같은 재화를 싸제낄 때마다 연각 경험치를 꾸준히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플레이트를 충전시킬 수 있는 이 결정용제라는 재화를 절대 아무 때나 쓰면 아니 된다. 왜 때문이냐? 이 유사 비트코인은 연강 레벨 50을 찍고부터 효율이 뒤지게 상승하는 것인데, 내가 빠르게 레벨업하겠답시고 결정용제를 남발했다간 50레벨 구간이라는 무인도에 고립되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를 깰 때마다도 대량의 연각 경험치가 입금되는데, 생유비 띵아가들아, 간청아운데 스토리는 최대한 스킵하지 말고 하나하나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어머 시발, 지금 뉴비한테 금주똥용 스토리를 먹이려는 건가? 이 영상 본 유비들은 망고스틴 먹고 싹 다 폐사하겠네 집이랄까? 오지질간 사람 말을 끝까지 들을지어다. 아무리 금주똥용 스토리가 민초맛 연근조림이라 할지라도 초장부터 스킵을 갈겨버리면 뒤에 가서 뭔 소리를 해대는지 어벙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흰머리 대답 중독자 새끼와 명식이형 모가지를 따른 1망6장까지만 이악 물고 버티고 붉은 머리 아녀자가 우산 쓰고 등장하는 그 순간 고진감 내에 뽕맛을 조지도록 하자. 연강 레벨 60 전에 플레이트가 남아돌면 어디다가 써야 하나? 대부분 30렙 후반, 40레벨 초반쯤에 저런 정체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무지성으로 클램코인이라 부르는 돈을 이빠이 모아두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것은 캐릭터 하나와 무기 하나 세트발이로 완성시키는 데 들어가는 클램코인이 약 350만 가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연강 레벨이 50 그리고 60이 되자마자 집안 기둥뿌리가 뽑혀나갈 정도로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므로 틈날 때마다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클램코인 야가다를 뛰는 습관을 들여두도록 하자. 자, 다음으로 몇 렙 때 어디를 돌아야 최대 효율로 플레이트를 쌈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것은 연강 레벨마다 플레이트 효율을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표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보시다시피 50을 넘어갈 때부터 모험 구역과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최대 효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즉 앞서 얘기했던 결정형제라는 비트코인의 매도는 플레이트 효율이 최대로 나오는 구간이 등장하는 50레벨부터 사용을 조져주는 것이 극한의 효율인 것이겠다. 자, 그렇게 1차 목표인 연강 레벨 60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쪼아려보자. 먼저 주인장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딜러이고 서포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격력은 최소 2000 플러스, 치명타 확률은 70보다 무조건 많게, 지피는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220을 땡겨주자. 랭 육성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정의봉이여, 불꽃을 내뿜어라. 오늘 주인장의 가이드는 생유비 기준 가이드이다. 지금 말하는 육성 기준은 완전히 기본 중에 기본인 걸음마 수준임을 잊지 말자. 당연히 이것보다 육성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엔드 컨텐츠를 클리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국 조건이요 빙조 고인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다. 예시를 들어보자. 몬텔리 살인마의 경우 전용 무기에서 지피를 퍼다주기 때문에 지역 지피 70에 300이라는 괴랄한 수치까지도 세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결 기준이요 방금 알려준 최소값만 일단 기본이라고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다. 다시 한번 할배의 기준을 띵아가들에게 들이밀었다간 패비의 정의봉이 울부짖을 것이니 그리 알도록. 아무튼 일단 기본적인 스탯은 이 정도로만 맞추는 것을 알아두고 다음으로 많은 뚜따이들이 놓치고 있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자. 먼저 내가 사용하는 딜러의 레벨은 무조건 최대까지 땡겨주어야 한다. 당연히 무기 레벨 또한 만렙을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하는 건 명조에서는 보라색 사성 무기가 태생적으로 개천 및 노비 수준의 똥쓰레기 효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잘 키운 사성무기라 할지라도 오성무기라는 천룡인에 죽었다 깨어나도 비비지 못한다는 뜻인데, 초반에 쥐어주는 야귀의 신념 따위의 낚시성 상품에다 재산을 투자했다가 훗날 상장 폐지당하는 새드 엔딩이 없도록 하자. 그러나 딱 몇 가지 사성 중에 판타지 변주 시리즈가 개맛돌이 무기로 손꼽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서포타의 무기로 지금 말한 딜러들의 사성 무기 중에선 패스 오제련 외에는 거의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그러니 내가 당장 사성 무기밖에 없다면 훗날 상시직검이나 범용성 좋은 전문을 뽑아 대체할 것을 대비해서 많아도 70에서 80레벨 정도까지만 무기 레벨을 올려주는 걸 추천한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하는 딜러는 무슨 효과를 갖고 있든 위에 노드는 싹 다 뚫어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며, 아래 스킬 레벨은 싹 다 6레벨까지 찍어주는 것이 캐릭터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법이다. 그리고 난 뒤 메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스킬들만 10레벨까지 찍어주는 것이 정배이온데, 일단 이 영상에서 모든 캐릭터의 어떤 스킬이 중요한지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거무이키를 참조하거나 명조 대표 양지 공략 채널에게 댓글을 달도록 하자. 자, 마지막으로 캐릭터 세팅의 꽃 에코 세팅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띵조에서는 위에 보이는 12코스트에 맞춰 43311, 44111로 코스트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버트, 우리 띵아가들은 이 44111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44111로 효율이 나오는 캐릭터가 드물며 그마저도 고점은 43311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지금은 무지성으로 43311을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두자. 다음으로 코스트별 조옵션 추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딜러들이 브렌트를 제외하곤 거의 다 이 세팅을 사용한다. 먼저 4코스트는 지확 7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라면 무조건 치명타 확률을 옵션에서